자, 그러면 전공 B 이제 넘어갈게요. 전공 B는 이제 1번 문제인데요. 1번은 이제 그 기획의 해담이 어떤 해담인지 말해보고 니은의 이사조 이후에 국내에 조직한 단체 활동을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뒤에서 본당은 어떤 당인지 말해보고 이 당이 내걸었던 건국강령 구체적 내용을 세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교과서에 그 지학사 교과서 탐구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응용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요 관련된 당이 이제 일단은 한국 독립당이거든요. 한국 독립당은 요번에 강복권 나올 때 나왔죠. 한국 독립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1930년대, 40년대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여러 단체들이죠. 외우는 대신 저도 지금 아직 정확히 못 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헷갈리는 당이 뭐냐면 한국 독립당이야. 한국 독립당은 진짜 4번이나 나와. 독립운동 역사상. 그래서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제만 한국 독립당이 있어요. 그 만주 지역에 세워진 한국 독립당. 두 번째는 1930년에 그 임시공 기반정당으로 해갖고 만든 한국 독립당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탈퇴해가지고 재건 한국 독립당이 있고 마지막으로 1940년에 세계 당이 만든 통합 한국 독립당이 있어. 4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는 요 한국 독립당은 뭐하는 거죠? 마지막 한국 독립당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거기 9페이지에 보면 한국 독립당이 있는데 이 한국 독립당은 그 앞에 이제 1940년에 그 통합된 당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이 통합된 거야. 네. 그래서 요때 그 한국 독립당은 조선왕이 원래는 그 민족혁명당에 참여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김홍봉이 너무 독점을 하니까 그 불만을 품고 다시 나와서 만든 재건 한국 독립당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 독립당을 이제 기반 정당으로 해갖고 인수가 수립되고, 그 뒤에 넘어가면 건국강령이 공포되죠. 예. 그래서 이때 건국강령은 임시정부만 이제 공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2개 단체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왜 공포했냐? 그 다음 일제가 멸망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들어가서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거기에 강령이 필요해갖고 공포를 한 건데 그 세계단체가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 세계단체 공포에 공통된 그 이념이 있어. 이게 뭐죠? 상균주의예요. 네, 그래서 상균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상균주의를 이제 좀 보면 자, 상균주의는 일단 인균, 족균, 국균 이렇게 3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인균, 족균, 국균을 보면 인균부터 보면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3개의 균등이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그래서 한국사 특강에서는 주로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한정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죠? 보통선거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대생산 기구의 국유화나 토지 국유화, 농민분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볼 때는 여기 보면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는 삼인주의 여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은 뭐냐? 그 당시 이념에 상관없이 동포사회에서 이 상균주의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있고 그 밑에 이제 족군하고 국군은 각자 보시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전후 조선의 독립과 자유는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강력히 보장받았다. 이 해담 후에 이 해담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중국, 미국, 영국의 3대 연합국의 지도자로부터 감사를 표한다. 그러면 중국, 미국, 영국이 참여했던 회담이 뭐죠? 카이로 회담이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은 뭐예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표 누가 참가했어요? 장개스. 그 다음에 미국은 루이즈벨트. 영국은 철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면 이 사료 이후에 이제 국내에 조직한 단체 활동 내용을 2가지 서술해보고. 그래서 국내 반일 투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요때 이제 1940년대 그 국내 반일 투쟁의 그 뭐냐면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죠? 조선 건국동맹이죠. 조선 건국동맹.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의 그 뭐냐면 활동 내용, 일본군을 후방을 부활시키고 징병을 끌려가 총로를 탈취시키고 등등인데 그 외에도 여간이 있어요. 네, 쓰시면 되고. 그 조선 건국동맹 그 후에 단체가 뭐예요? 전신 그 후신이 건준이죠. 네, 건준. 네, 누가 조직했죠? 여운형이 조직했죠.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도 최초로 국내에서 최후죠, 최후. 최후도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했던 자화합작 연합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 건국동맹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뭘 내세웠다? 건국 강령을 내세웠고 그 건국 강령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상균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당은 이제 한국 독립당이고 그 다음에 그 상균주의 강령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다들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그 가와 나인데 가와 나도 어디서 많이 본 사료죠. 예. 몇 년도 기출문제?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이승만의 정옥반원이고 그 다음에 김구는 나는 김구의 3천만 공포의 극구원이죠. 여기 나를 안 적어놨네. 예. 자, 그래서 두 사료 되게 유명한 건데 자, 그러면 이승만이 정옥반원에서 했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독 정부 수입하자. 그래서 1차 미소공동회 결렬한 후에 단독 정부를 수입하자는 게 이제 뭐냐면 이승만의 내용이고 근데 이에 반해 김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부 구성을 요구하죠. 그래서 같은 우익이고 그 다음에 반탁이고 그지만 반공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김구하고 이승만이 이제 다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남북협상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남북협상 관련된 내용이니까 페이지 10페이지 보세요. 남북협상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남북협상을 이제 나사르와 김구의 3천만 동포에 입고하고 나서 그 이제 김일성 만나러 이제 평양을 갔는데 자, 남북협상의 목적이 뭘까요? 남북한의 단일정부 구성. 그래서 크게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2차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2차는 그냥 사회주의 단체끼리 모여서 이제 한 거고 1차 때 이제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요때 이제 그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하죠. 그래갖고 이제 사기회담을 갖죠. 김구, 김규식, 김두군, 김일성이 모여가지고 어떤 합의 내용을 도출했냐면 첫 번째로는 남한 단독 정부 수입 반대.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 양국 철수.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근데 이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김일성도 그거 지킬 의도가 없었어. 왜냐면 남북 그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남한 정권이 뭐 저기 단독 정부 수립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정권 수립했다.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명분쌓기 용어로 했는데 김구도 그걸 알고는 있었어. 근데 안 가자니 그렇고 해서 간 거야. 역사에 뭐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 그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와 나 인물 이 사람의 공통점 뭐라고 했죠? 반공 반탁이에요. 우익이고 공산당 싫어했죠, 김구도. 예. 그러면 이 가와 나의 인물이 그 반탁을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뭐냐? 자, 이거는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야. 대한민국. 거꾸로 자익이 조직한 찬탁을 위해서 조직한 것은 민전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단체 이름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가에 발언하기 정치적 배경은 뭐냐? 그 서술해 보셨는데 자, 가는 이제 이 시점이 이제 좀 보면 그 어떤 시점이냐면 1차 미소공동회 직후거든요. 요때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 어떤 그 정책을 했냐면 자화합작 연합 조직, 자화합작 연합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화합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극우와 극자는 배제했죠. 요때 극우로 이제 있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죠?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고 그다음 극자로 있었던 세력들이 조선공산당.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조선공산당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죠. 예,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틀어지고 이승만은 그 미국 가서 하지 욕하고 다니다가 딱 귀국하니까 같은 연금 당하고 그래서 미군정하고 틀어질 때야.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어떤 이제 그 좌우합작 추진과 중간파 육설 반발해서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 단독 정부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이때 이제 이승만과 또 김구도 틀어져. 원래 이승만과 김구는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독립운동할 때 당시에도 이승만, 김구는 형님 동생 하면서 치웠어. 누가 형님이에요? 이승만. 동생은 김구. 그리고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돈도 줬어. 용돈. 동생들. 김구한테 하고 귀국할 때도 이승만, 김구 잘 어울려 다녔어요. 예. 근데 요때 이제 입장차가 확 틀어지는 거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승만한테 이제 김구가 죽잖아요. 예. 안두범 와갖고 이제 때려 죽이죠. 예. 나중에 그 사람도 정의봉은 이제 맞아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근데 김구의 죽음이 참 안타까워. 이 김구야말로 진정한 뭐냐 우익이죠. 진짜 보수고, 지금 우익과 보수는 뭐냐면 가짜야. 다 뭐죠?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인물이 남북협상 참여한 배경을 말해보고, 남북협상 합의했던 내용.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남북협상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쓰시면 되겠죠. 남한만의 잠깐만요. 거기 이제 배경을 말하는 거죠. 배경. 예. 배경은 그 당시 남한만의 총선거, 50 단독선거 실시되니까 남북한이 어떤 분단된 상황이 처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원래 김구는 처음부터 그 좌우합작 운동에 가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팔짱 끼고 그냥 속쭉 있다가 언제부터 이제 50 단독선거에서 이제 단독정부 구성하려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을 하게 된 거야. 뒤에 가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북협상의 합의 내용은 두 가지 쓰시오. 뭐죠?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국 철수. 외워두세요, 이거. 예. 남북협상 부분하고 이제 정업반응과 관련된 내용들, 그, 인구에도 나왔지만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상당히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자, 이 3번은 스콜라처와 관련된 거, 스콜라처. 보편논쟁과 관련된 거죠. 중세사에서 기출문제 좀 많이 나왔던 것이 보편논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 냈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페이지 펴보세요. 자, 보편논쟁이라는 것은 뭐와 뭐의 논쟁이죠?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이 뭐냐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전 강의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실제론도 두 가지가 있죠. 개념 실제론과 온건 실제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개념 실제론은 플라톤 이데어론과 관련된 거고, 온건 실제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 유명론이 있어. 유명론도 그 온건 실제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온건 실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줬냐면 유명론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개념 실제론 바탕으로 해서 무슨 그 철학이 있었죠? 교부 철학이 있었죠. 근데 11세기 때 무슨 철학이 들어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다시 이제 신앙책에 해석을 하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게 그 유명한 보편 논쟁이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보시면 그 플라톤 철학을 계속 교부 철학을 유지했던 사람이 이제 엔살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앙의 우위를 내세우고, 근데 이제 논쟁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1단계 논쟁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벨론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벨론은 예전에 개념 실제론하고 뭘 접촉시키냐면 유명론을 접촉한 거야. 요때 유명론은 뭐냐면 그 구유명론이 개념론이라고 하는. 근데 그 유명론 자체가 좀 문제가 뭐냐면 그 삼일체설을 부정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하체설이나 그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아벨론 자체가 그 이단을 승복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논리 자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아벨론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구유명론을 제거하고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의 뭘 받아들인 거죠? 온건실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온건실제도를 받아들이고 개념실제도를 플러스 시킨 게 그 뭐냐면 아퀴나스의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서 이성과 신앙의 접목을 깨고 이 사람이 스콜라 철학을 이제 완성시킨 거고, 나중에 13세기 14세기 들어가면 아예 부정한 학자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오컴이죠. 네. 그 오컴도 원래는 스콜라 철학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전에 그 실제론이나 유명론은 꼭 신앙과 연결시켜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철학하고 신앙은 다른 거다. 신앙은 뭐냐?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이고, 철학은 뭐죠? 개변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 개변 자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유명론을 앞에 있는 유명론과 다르게 신유명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유명론은 이제는 보편 논쟁 같은 철학적인 논쟁을 항상 예전에 신학과 연결돼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철학과 신학을 단절시키고 철학과 신학은 다른 거고, 그러면서 철학과 신학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켰죠. 그래서 철학을 분리시키면서 개변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과학적 방법론과 연결되는 그렇게 이제 사상적 흐름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시간 관계는 안 되고, 제가 예전에 그 기본 강의나 제 본 강의 때 잘 설명해 놨어요. 보시고 저 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요거 정리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철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특이해요. 힘든 게 뭐냐면 구유명론하고 신유명론의 차이점을 이제 밝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번 보시면 그 예문 밑에 있어요. 연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제가 예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참고로 초자연과 자연은 개념이 우리하고 지금 다르죠? 지금 네이처의 의미의 자연이 아니에요. 초자연은 뭐예요? 초자연, 우리 인식 밖에, 이성 밖에 있는 세계를 초자연이 나오고, 이게 자연적이란 뭐죠?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를 자연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자연, 네이처, 뭐 인공의 반대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3번은 이제 가의 논리적인 어떤 방식에 영향을 줬던 니은과 관련된 철학자를 써보고, 그 다음에 가에서 기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입장에서 가의 논리를 부정했던 철학자를 말해보고, 나의 의문을 고려해서 디귿의 인식을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수해보시오. 뭐 어려운 문제 같지만 실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가인데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던 기역에 관련된, 니은에 관련된 학자가 누구죠? 아벨라노이죠? 아벨라노. 그래서 아퀴나스의 번집법적인 어떤 방법론이 아벨라노에 영향을 받는데, 번집법적 방법론은 아벨라노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제시한 거죠? 이분 시나라는 중동학자가 제시한 거야. 그래서 이분 시나, 아벨라노,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사상적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아벨라노는 그 종전에 그 개념실제론하고 뭘 플러스 시키려고 했죠? 유명론. 그때 유명론 뭐냐면 개념론을 플러스 시키려고 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에서 기역 입장을 받아들인 내용을 서술해볼. 자, 여기에서 이제 온건실제론인데, 아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두 개 개념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온건실제론에도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뭐죠? 유명론에도 영향을 주는데, 아까 유명론 자체는 이단적 요소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는 구유명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유명론과 좀 비슷한 개념인 온건실제론적 개념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개념실제론과 연결시켰거든요. 그러면 개념실제론과 온건실제론이 뭐냐? 자, 일단 실제론이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이제 서양 철학사에서는 현상과 실제로 나눠요. 세계를. 현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야. 가변적인 세계죠. 근데 실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세계죠. 이건 항상 보편적이고 항구적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현상을 지배하는 구조죠. 예. 그러면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상보다는 뭘 강조하죠? 실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야? 소피스트는 이 실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강조하는 거야. 예. 그러면 근데 이 실제를 가지고 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달라요. 플라톤은 이데아론에서 실제를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사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바깥에 있는 거지, 이데아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 실제론이니까.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온건실제론이에요. 그러면 요 개념에서 보면, 자, 예전에 개념실제론에 또 입각한 플라톤 철학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바깥에 있는 거죠. 초자연이죠. 신의 의지가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의 이제 완성판이었던 아퀴나스의 견해는
여기에서 온건실제도는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걸 인정해. 그래서 초자연적인 걸 인정하죠. 그쵸?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통해서 안에 있는 또 뭐죠? 신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 뜻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냐면 초자연과 자연이 반대였는데 대입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봉합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뭐죠? 초자연적 세계를 인식해요. 요거는 무슨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플라톤의 개념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안에 있는 뭐냐면 신의 의지를 파악해. 이건 뭘 받아들인 거죠? 아리스토텔의 온건 실제로 받아들인 거. 서로 보완적인 거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저걸 쓰시면 돼요, 개념을.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죠. 디귿은 이제 신유명론인데 가의 그 논리를 부정했던 철학자를 말해보시오. 요거는 이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때 등장했던 누구죠? 오컴이죠. 스코투스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오컴의 뭐예요? 오컴의 면도날이죠. 유사성조차도 부정해요. 어떤 개념의 유사성. 그래서 그 유명론은 그래도 유사성을 인정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할 때 요걸 뭐라고 해요? 이걸 보드마크라고 하잖아. 그 보드마크가 공통된 특징들이 있죠. 속성들이.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그 유명론인데 이 보드마크라는 그 유사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오직 뭐만 보는 거야? 이거는 보드마크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요거 자체만 보는 거야. 자체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사물의 의미나 언어나 속성을 다 머릿속에 런던알처럼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그 자체로서만 개별적으로 본다. 이게 무슨 논이다? 신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신유명론, 궁유명론 좀 달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나의 문을 고려해서 디귿의 인식이, 그러니까 신유명론 인식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쓰시오. 자, 나는 이제 장미의 이름인데 장미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본 거죠. 공성력 기출문제 예문 그려낸 거예요. 여기서 잘 강조된 거 뭐죠? 개별적인 사실. 이걸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별적인 사실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잘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과학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당시부터,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그 당시 오컴부터 철학하고 과학이 어떻게 돼요? 철학하고 신앙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에서 과학이 나오고, 그것은 철학 자체가 그 신유명론 자체가 뭘 강조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실 그 자체, 종전의 신의 의지나 이런 걸 다 일제시켜버린 거죠. 예.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가 문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뭐냐면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론 정도의 내용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다음은 1920년대에 중국을 중계에서 전개했던 어떤 운동에 관련된 사료다. 자, 그 A와 관련된 들어갈 말을 쓰고, 그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발언했던 인물을 쓰고, 나와 손문이 2차 강동군 전국 때 갈등을 빚었던 전국 구상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풀 수 있는 것은 A를 알아야겠죠. 요건 뭐냐? 자, 월군이 강동에 들어가고 쭉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쭉 있는데, 요거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일단 나는 누가 얘기한 거죠? 이거는 징역명. 징역, 강동 군벌 징역. 이 사람은 이제 손무가 같이 제2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었죠. 근데 왜 충돌했냐면, 손무는 북벌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원인 친원. 그래서 그 원인이, 그 강동인이 그 강동을 통치한다. 성에 이제 통치에서만 한정돼서 생겼죠. 이 진영명이나 이런 지방 군벌들은 뭘 주장했냐면 그 연성 자치운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연성 자치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연성 자치운동은 각성이 성헌법을 제정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한 후에 민주주의 성전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 내전을 종식하고 연방정부 형식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목적의 정치운동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국 연방 정도의 어떤 그 성의 자치를 보장해주면서 연방정부를 구성하자. 주로 이제 어디에서 주장했냐면 강서나 강동같이 선왕군벌들이 주장한 거야. 그래서 북경 정부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자, 연성자치운동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이거 09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연성자치운동은 강제종국사도 있고 거기도 있어요. 한중에도 있어. 읽어보시면. 그러면 한번 이제 볼게요.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연성자치운동.
자, 연성자치운동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청나라 말기 때 입헌파 신사들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뭘 주장했냐면 강서신정 때 중앙의 어떤 권력보다는 지방 분치를 주장했죠. 자위국 중심으로 해갖고 지방 자치를 주장했잖아. 그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북경정부하고 강동정부, 그 안에 대립과정에서 그 당시 각 성이 성원법을 제정하고 민주적 성정개혁을 통해서 군벌 내전 정신 및 양방정부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필요이기 때문에 연성자치운동을 했고, 주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보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갖고 오삼운동이 대 군벌의 부적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경향을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부정적인 뭐죠? 이걸 서남의 중소군벌들, 서남군벌들이 이용했죠. 그래서 북경정부보다 힘이 딸리니까 자신이 어느 기득권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좀 하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진영명 같은 사람이에요. 진영명.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소문하고 갈등을 일어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성자치운동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은 요나라와 관련된 거죠. 그 요와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이중지배체제와 관련돼서 시험문제 나왔어요. 02년 기출문제. 그 요나라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죠? 비트포개. 비트포개는 정보관계 특징 중에 이중통치체제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문은 뭘로 개념을 설명했어요? 문화 번영로 설명하죠. 문화 번영로는 그 사회문화 시간에 우리가 문화 적변이란 말 있죠. 두 가지 문화가 충돌하거나 접촉 활동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거. 제3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 그 병행론은 그 요나라 문화, 그러니까 유목 문화와 그 다음에 농경 문화가 서로 상호 접촉했을 때, 예전에는 중국의 함종 문화가 유목 문화를 아주 통합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목 문화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종 문화가 아닌 제3의 문화가 탄생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서 이제 어느 나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냐면 비트포개 요나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어. 그러니까 항상 비트포개의 개념이 나오면 금이 아니라 요가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하고 나서 이제 발표한 게 이중체제, 지배체제, 그 다음에 또 뭐죠? 독자리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님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요나라와 관련된 이제 보면, 자, 그 요나라와 항상 송나라가 충돌했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그게 연운 16조죠. 북경 일대의 땅인데, 연운 16조는 왜 줬죠? 석경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진 시대 때. 이 석경단이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날 때, 요 나라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떼준 거야. 그것이 나중에 북송 때 들어왔고, 이제 일종의 원래 자기 땅인데, 석경단 같이 이제 매국노한테 팔렸잖아요, 이게 땅이. 그러니까 이걸 고토회복한다고 이제 하면서 요 나라 충돌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충돌했는데 문제는 군사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매약을 맺게 돼요? 정형의 매약을 맺고, 그래서 이 정형의 매약이 영향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송은 요의 군사를 두려워하여 연후 16조를 포기하고요. 요에도 왕실 내분과 부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군사행동을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밑에까지 핵심적인 내용이죠. 100년 동안 평화관계가 유지됐다. 그래서 금이 등장할 때까지 유지됐는데, 그것도 좀 플러스 시키는 게 또 뭐냐면, 고려는 원전 실패했죠, 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방이 위협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전형의 매각을 맺고 이렇게 삼각관의 군영관, 세력 군영식이야. 근데 이것도 좀 잘 볼 게 뭐냐면, 한국 세대는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송하고, 그 다음에 요 나라가 삼각 군영인데, 이 삼각 군영 왜 했냐? 고려가 세차례 권한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중국사는 그 얘기 없어. 웃긴 거는 중국사 책에서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중국 얘들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사 문제는 누가 내겠어요? 중국사 전공하는 교수님이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만약 한국사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 분야에 입각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요거는 어디에 입각해서? 동계는 한중기에 입각해서 철저히 쓰셔야 돼요. 예. 어떤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문제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웃기는 시험이죠, 한마디로. 예. 저도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이런 거 가지고 교사 평가하고 그런 건 좀 웃긴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게 일종의 팔공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팔공문 자체를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보면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라의 이제, 이중지배체제 왜 유지했냐? 일단은 자국문화 유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발달된 한 문화에 흡수 통합되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또 이민족을 뭐냐면, 지배하기 위해서. 이게 동기에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마군사적 유지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금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농경화 돼버리죠. 그러면 군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이는 나라도, 원나라도, 이게 이중지배체제 유지했던 게 뭐냐면, 전쟁 나버리면, 위기 상황이 있으면, 그 독특한 행정체제를 통해서 뭐예요? 군사적으로 징발하고 동원하기 위한 거죠. 그게 농경민족과 혼합을 해버리면, 기마민족의 군사력이 어떻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기마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항상 삶 자체가 뭐예요? 기마병, 어떤 유목 환경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진 세계죠? 강력한 군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목 경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됐다? 요 나라나 그 나라는 다 흡수 통합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패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낮에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서술하죠. 이때 이제 단서를 달았죠. 비트 포그에 사용하는 개념과 연결되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01년 기출문제. 뭘 응용해서 써야겠죠? 문화 병용론. 예, 그래갖고 문화 병용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의 집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이게 못하네요. 어느 한쪽의 한쪽에서 양자에게서 문화적 변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다. 문화병 내용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나 연구해가지고 주로 이제 요나라와 관련된 요의 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뭐냐면 보충자료 잠깐 보면, 제가 이제 이중지배체제를 이제 좀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정보강조 개념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정보강조 만리장성 이북에 성립하여 갑작스럽게 중국의 일부나 정체를 정복했던 왕조. 이게 역교가 나왔는데, 그러면 침투왕조 개념은 다르죠. 침투왕조 뭐죠? 이미 남하에서, 만리장성 남하에서 좀 살다가 어느 정도 뭐냐면 동화된 상태에서 왕조가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56국이라는 개념, 그 나라도 침투왕조에 속하죠. 예. 그 다음에 문화병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요 나라를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동계에 보면, 정보왕조와 이제 유목군주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참고사가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중체제, 고유한 문자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시고, 유목사회, 농경사회 두 지역을 정복하는, 그래서 복합사였다. 이렇게 이제 유목경제하고 농경경제가 동시에 있었지만 결국엔 농경경제가 유목경제를 침식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요의 통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요의 이중체제는 북면간제와 남면간제를 이용했다. 그래서 북면간제는 제 주로 거란족 독자적 성격이 강한 간제고, 남면간제는 중국의 간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 사회의 어떤 독자성과 중국 사회 그러니까 거란사의 독자성과 중국제를 수용했던 거. 지방제도로서 이렇게 있는데, 유목민제도와 또 뭐냐면 농경민제도 다르죠. 떼어두세요 그냥. 예,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금나라보다는 요 나라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고, 비트포기와 관련돼서 02년 기준에 나왔고, 09년 문제에서도 요 나라 문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불교 문화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 나라 문화도 있거든요. 요 나라 문화 부분도 좀 공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은 이제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썼어요. 무정부주의. 예. 그래서 이제 무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13년 기출문제에 이제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정부주의에 관련된 책을 써보고, 그 기획가, 푸우동이 쓴 책이 유명하죠? 재산이란 무엇인가? 소유란 무엇인가?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던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이 책에서 국가 대신에 제시된 정치 공동체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무정부주의는 국가라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제시된 것은 노동계 협동체와 협동체에서 구성된 공연방제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누구 이론이냐면 바쿠니와 관련된 거야. 바쿠니. 그래서 바쿠니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바쿠니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하고 대립한 사건이 있어요. 제1차 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대립해고 해체되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나왔던 게 아니라 13년 기출문제 보시면 그 예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저 예문 그대로 낸 거거든요. 예, 13년 기출 확인해 보세요. 그 예문 그대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 무정부주의 목적 쓰시면 되죠. 가와 나의 저자는 무정부주니까 국가를 소멸시키면서 현존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 질서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입각한 어떤 그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정부주의 하면 무정부주의 하면 뭐예요? 폭력만 생각하죠. 테러만. 그게 아니라 폭력과 테러라는 것은 기존의 개인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권력기구를 타파하는 데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 대신에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정부주의도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 부분은 서계에 관련된 부분을만 좀 외워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그래서 무정부주의 특징, 개념 기억을 해두시고, 무정부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포도동, 바코니, 크로포트키. 그래서 포도동은 이제 그 유명한 재산이나 무엇인가 이런 걸 썼고, 바코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정부주의하면 폭력적 성향 이런 것들 이제 했고, 특히 크로포트키는 바코니 폭력적인데 크로포트키는 뭐죠? 건설적인 거야. 공동체지향.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우열단은 약간 뭐예요? 바코니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중국의 그 오상운동 일어날 때 그 전에 신문학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문학 운동 때 무정부주의가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와 또 논쟁이 있었죠. 그 유명한 무슨 논쟁이죠? 아나불 논쟁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쿠니의 논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의 논리죠? 좀 그 상호 부조를 입각한 톨스토이나 크로포트키의 논리를 받아들였죠. 예, 새로운 공동대안체. 그래서 무정부주의 파괴 암살만 생각하는 게 중점, 파괴와 암살이 중점의 행정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 협동 공동체. 이렇게. 그래서 협동운동도 저기 지금 협동조합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도 그 사상적 기호는 다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여기는 이제 가와 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와 나는 이제 예전에 사료와 관련돼서 기출사료와 관련돼서 따서놨는데 가는 이제 연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자, 가는 연호를 세우자고 천한 것은 우리 임금이 높은 데 쭉 있는데,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거는? 윤원. 예? 예, 윤원이가 말한 거죠. 나는 누가 말한 거죠? 이거는 삼국사기의 김부식. 그러니까 김부식이 신라 연호 사용을 비판하는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연호 사용에서는 윤원이하고 김부식은 완전 입장차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입장차가 동일한 것도 있어. 우리가 이제 보통 윤호인을 모총하고 서경 정치상을 같이 연결하지만 윤호인 입장할 때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얘네들 입장차가 많아. 일단은 윤호인하고 그 당시 모총이 왜 입장차가 있나? 보면 모총과 윤호인의 다른 점이 뭐죠? 천도회. 네, 서경천도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궁굴정벌이야. 그래서 제가 답을 예전에 잘못 말한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서경천도 궁극정벌은 입장차가 있어요. 근데 뭐만 하죠? 친지 건원 부분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윤원이와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모청 정지상의 공통적으로 뭐 쓰면 뭐예요? 친지 건원. 차이점을 쓰면 뭐죠? 궁극정벌하고 서경천도 반대했다 윤원이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비상교과서 지도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저 달아놓으셔갖고 팩트를 제시하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딱 맞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답을 제가 그 5회인가 6회인가 수정을 했고 사제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냈거든요.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부식하고 그 다음에 윤원이 공통점을 금방 나오겠죠. 뭐예요? 그 서경천도하고 궁극정보는 반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이거 좀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나의 역사서 진인 사관과 편찬 체제의 구성 요소를 4가지 쓰시고, 그다음 이 사료와 사학설적 의의를 한 줄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요건 예전 기출에 한 번씩 다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언제 나왔어요? 03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뒷부분 사학설적 의의는 어디 나왔죠? 그 예전에 그 10년도 그 김부식 관련된 문제 나왔죠? 저기 삼국사에 갔는데 거기 나왔는데,
일단은 역사서가 지닌 사관 이거 못 쓰면 안 되죠. 뭐죠? 합리적인 유교사관. 그래서 이제 뭘 써야 되겠어요? 여기는 그 유교적 합리주의 쓰시면 되겠죠.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합리주의는 주 내용 뭐예요? 개혁 불원난시 뭐죠? 무징불신. 예, 그래갖고 이 두 가지 돼서 유교적 합리주의. 자, 구성요소도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봉기, 열전, 표지 외워두세요. 공사님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봉기, 열전, 표지고 만약 고려사를 물어보면 뭐 써야 되겠죠? 봉기 빠지고 세가를 집어넣는 세가. 예. 그 다음에 사학사학적 의 이거 교과서에 나오고 예전에 한 번씩 기출문제 나왔는데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역사서죠. 네,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역사서고 그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건 뭐냐면 그 조선시대 중종 때 만든 판본이죠.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옥산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그 외에도 삼국사에서 나올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의 부분을 이제 제가 보충자에 실어놨는데 몇 페이지 표시냐면 14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19번 그 보면 삼국사기에 보이죠? 삼국사기 그 신부식이 말합니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진삼국사기 표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왕에게 인종에게 바치는 건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삼국사를 만들었다. 이 진삼국사기 표는 그 한문사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편찬 시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바로 전과 모총이 난 이후. 그러니까 모총 때 뭘 내세웠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서문길지손이냐면서 참이선이 뭐 이런 거 내세웠잖아. 이런 건 다 비합리적이란 거야. 그래서 예상은 이상을 강조한 거야. 유교적 합리주의죠. 무징불신난신, 무징불신, 그 다음에 개혁불원난신 해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하고 기이한 것은 믿지 말아야 된다. 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모총의 얘기를 염두에 두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모총의 난을 분열하고 그 다음에 민심을 제수하고 궁왕중신의 중앙집권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술 방식은 기전체죠. 기전체고 그 다음에 봉기 열전지 연표인데 기전체로 쓰여진 그 우리나라 책이 삼국사기 고려사 그 다음에 후에 이제 19세기 사서지만 뭐가 있죠? 해동역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그 반해고는 고자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기전체 양식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는 아까 얘기했죠? 현존하는 제5대 사서인데 그때 고려시대 때 인종 때 만들어진 그 판본은 없죠 지금. 후대에 언제?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제일 오래된 판본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삼국사기는 그 1차 사료가 아니라 뭐죠? 2차 사료지만 실제 그 전에 사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올려봐요. 그냥 1차 사료 준해서 보는 거죠. 이 학교에서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10년도 기출문제 옥산서원에서 삼국사가 있자고 사국유사가 있다 이렇게 오답이 나왔어요. 틀린 거죠. 예. 옥산서원은 유교서원이죠. 불교 서적을 갖다 놓을 리가 없죠. 거기에. 예.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후대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아. 비판적 평가도 있고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 비판적 평가는 주로 신민사학자들 그 다음에 신치호 이런 사람들인데 신민사학자들 얘기는 이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일본서기가 있잖아요. 일본서기보다도 그 삼국이 국가 발전하기 빠르니까 4세기 이전 건 다 뭐야? 못 믿겠다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신치호는 이 삼국사는 사대적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비판하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격적인 유교사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와 종교주의, 아까 개혁불원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이거 개혁불원난신과 무징불신은 뭘 염두에 둔 거다? 앞에 있는 모충이 나는 이제 염두에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관에서 벗어났다. 민족의식이 강하다. 왜냐면 아까 이제 봉기사는 있지, 봉기. 근데 고대사는 뭘 사용했죠? 세가. 그 다음에 홍련친원법. 아까 얘기했죠. 홍련친원법은 이게 이제 제후의 예법, 황제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게 민족의식이 강한 게 아니라 홍련친원법은 뭐죠? 우리나라 고유의 그 칭호법이에요. 반면에 윤현친호법은 뭐죠? 예전 중국에서 칭호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토풍. 토풍은 주로 이제 뭐냐면 근친원, 동서원 이런 것들 인정해주고 그다음 고유한 법성이나 명칭을 보수하고 이거는 뭐죠? 직서주의죠. 직서주의. 그래서 신라의 그 왕호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국을 동두시 여기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고조선사를 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가 뭐예요? 단대사예요. 통사가 아니라 삼국의 역사잖아. 근데 삼국 유사는 왜 집어넣냐? 유사한 말 자체가 뭐죠? 삼국사기를 보충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야. 빠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회의 신빙성이 높고, 초기 기록을 이제 보니까 고고학적 유무에 맞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삼국사기의 비판점과 긍정적인 측면도 한 문제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김보신은 사대주의자보다는 국가주의자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고. 자기가 우리나라가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중국의 어떤 충성하냐 맹세하냐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의 유학자는 다른 거야. 유학자들은 뭐죠? 성략자들은 중국을 그냥 사대하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이득이 뭔가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삼국사기 쓴 김구신은 우리나라 이득을 먼저 챙기는 국가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 법정 집행 항제 대의원전과 종교전적을 각각 써보시오.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법전이면 유스티나누스, 유스티나누스 대의원정하고 그 종교전체를 쓰시면 되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유스티나누스의 그 뭐냐면 업적을 좀 볼게요. 업적을 16페이지 보세요. 자, 유스티나누스 한계를 보면 정복활동 베리샤리우스가 난센스를 파견해 반달왕국을 동고토 왕국을 정복했고요. 그래서 과거 로마 영토를 회복했고, 그래서 문화사업은 아까 제가 얘기한 로마법 대전, 성소피아 성당 그걸 중축했죠. 예. 그래서 그 만든 게 아니라 중축한 거예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졌는데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야. 예.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정비했고 견직공업을 양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교회 제도를 개혁했죠. 그래서 이걸 항제 교황주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두세 개 있어요. 일단은 항제가 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총교회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회의 소집권과 거기에서 그 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항제가 교황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항제가 교회를 지배한다 해서 항제 교황주의가 되는 거야. 예. 근데 항제가 교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의 총수교는 따로 있고 이걸 누가 임명한다는 거야? 항제가 임명한다는 거야. 요게 이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교 일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5번을 보세요. 5번, 7번. 자, 다음 사유는 과거 미국의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그 분리 정책과 관련된 서로 다른 대법원 판례다. 가와 나의 유형의 명칭과 내용을 아래 사료를 바탕으로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친 관점 입장에서 그 아동의 역사의식의 발달 원인을 말해 보시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루지에는 역사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제가 미국사 사료 관련된 부분을 응용해갖고 낸 건데, 그 루지에는 일단 역사의식을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이 사람은? 심리적 역사의식이야? 사회적 역사의식이야? 사회적 역사의식이죠. 남색치 찾아보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사회적 역사의식을 강조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령의 발달 단계를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역사의식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경험, 역사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발달 단계에서 피아제 이론을 또 단계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영역 중립 이론을 영역 고유인지 이론을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역사의식을 받아들이는데 그 방법 자체 있죠. 연구 방법 자체는 누굴 받아들여? 피아제 이론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피아제의 연령 발달 단계 이론을 중에 단계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이 사람은 어느 식으로 이제 오냐면 여러분들 콜보라고 아시죠? 콜보. 콜보는 뭐 도덕성 발달 단계 아시죠? 이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연결시켜 또 설명을 했어. 그래서 4단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통적 유형, 전형적 유형, 거기에 이제 가에 들어갈 유형은 이제 뭐냐면 가에 들어갈 유형은 그 비판적 유형, 그 나에 들어갈 유형은 발생적 유형.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발생적 유형이 마지막이고, 비판적 유형이 좀 세 번째 단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단계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하는데, 단계를 나눴다고 연령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 단계는 뭐예요? 아동들이 얼마나 내용을 많이 알기에 따라서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뭐요? 정통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형적,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판적, 그 다음 발생적 유형.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그 루제 역사의식에서 정통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정형적 유형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남색 책에는 설명이 그냥 정의만 몇 개 쭉 서술해놨어요. 그러니까 애워서 쓰기로는 남색 책 써야 되겠지만, 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제 하냐면, 그 인노책인가 거기 있죠? 인노책인가 구상책인가 하여튼 그 예문이 있어. 누리에 관련된 예문이. 그 예문을 이해하셔야지만 요걸 좀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밑에 댓글에다가 왜 가와 나가 비판적이고 발생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몇 명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인론책인가 구성책인가 그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전에도 제가 강의 시간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사람 얘기하는 그 인명이나 지명은 제가 그냥 알아서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해서 얘기할게요. 예. A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B 부족이 있어요. B 부족이. 그래서 A 부족에는 영희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철수가 있어. 그래서 있는데, 요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최근에, 채태성이고, 채태민이죠, 채태민. 네, 채태민이 아니라, 채태민이 그 박근혜야. 박근혜야. 그래서 이제, 채태민이 그 뭐냐면 박근혜를 많이 도와줬죠. 박근혜를 도와줬어.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가 고맙다고 이제 채태민한테 이제 그런 약속을 한 거야. 만약에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한테 도움을 줄 때, 꼭 도와주겠다. 그래서 채태민한테 박근혜가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딱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예. 이게 이제 객관적 팩트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예. 시간이 지나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최순실이 있어. 최순실. 근데 이게 좀 설명인데 박근혜 2세라고 해요. 예. 박근혜 2세. 예. 자, 최순실하고 이제 박근혜 2세가 있는데, 최순실이 이제 거꾸로, 이게 뭐냐면 이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2세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묻고 해. 그러니까 박근혜 2세가 도와줄 때 이제 도와주는 명분을 내세운 게 뭐냐? 예전에 최태민이 박근혜를 도와줬잖아. 그 문서까지 만들어줬잖아. 서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문서에 입각해갖고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정으로서 그냥 떨쳐내기 힘들잖아. 예전에 받아줬으니까. 그래갖고 최순실의 요구를 받아들여갖고 좋아 하면서 덮어줬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그 역사 유형은 뭐죠? 정통적 유형이죠. 네. 지금 박근혜가 하는 얘기는 뭐죠? 정통적 유형이야. 네. 그러면 그 정형적 유형은 뭐냐?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예전에 박근혜가 최태민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누구든 다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이든 다른 사람이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다. 보편적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뭐에 입각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유형이 정형적 유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딱 잘랐거든요. 박근혜 2세가. 야, 너네 예전에 최태민이 나 도와주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채태민이고, 그리고 엄마는 엄마 일이다. 난 모르겠다. 그래서 단절해. 안 도와줘. 그리고 전화번호 경찰서 신고해서 최순실을 감옥에 쳐넣죠. 바람직한 대통령이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자, 이게 이제 뭐죠? 비판적 유형이에요. 예. 그러면 발생적 유형은 뭐냐? 발생적 유형은, 자, 여기 와서 이제 최순실이 죄를 짓고 이제 박근혜 왔어. 도와달라고.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법에서는 당연히 최순실은 죄를 져야죠. 벌을 받아야죠. 국정농단을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너 이거 안 되겠다. 너를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 근데 예전에 도와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조상들이 도와준 게 있으니까 최태민이 생각해가지고 최순실이 이제 재판받을 때 변호사도 대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치와 현재의 가치는 뭐죠? 도덕적 가치를 서로 절목을 시킨 거죠. 이게 뭐다? 발생적 유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그럼 요런 개념을 이제 파악해두면 요게 금방 풀려.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사회에 보면 이제 그 독립전쟁 이후에 그 뭐냐면 그 흑인들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나는 투표권을 얻게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후뿐이고, 실제로 미국 남부에서는 흑인들을 되게 차별하거든요. 그 흑인들이 차별할 때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 차별한 게 아니다. 흑백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불리하다. 불리한 통치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불리하다, 평등하다는 거야. 근데 마이에게 불리하다, 평등한 거지, 흑인 학교, 백인 학교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백인 학교 지는 되게 높고 흑인 학교는 되게 낮아.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어.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첫 번째 건 게 뭐냐면 그 프레이시대 버거스 판결이에요. 그게 앞부분에 가야. 그래서 이 프레이시대 버거스 판결은 뭐냐면 그것은 당연하다.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야. 평등한 건 인정한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뭐냐면 시민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이후에 거기 수정헌법 14조가 있어요. 수정헌법 14조는 모든 인종이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거 우리 인정한다. 그렇지만 현실의 입장 볼 때 그걸 재해석하는 거죠. 만약 남과 북이,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은 서로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그걸 강제적으로 같이 모여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얘네들이 분쟁이 생기니까 흑인과 백인을 그 특성에 맞게 그냥 따로따로 살게 하는 거다. 그러면 불리하지만 이건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그 수정헌법 14조는 일종의 그 예전부터 내려온 정통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과거의 가치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현재적 가치에 입각해갖고 뭐야? 정목시킨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발생적 유형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나는 뭐냐면 후에 이제 그 1950년대에 넘어와서 또 소송을 걸었어. 왜냐면 이제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판결이 나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 판례를 뭐라고 이제 하냐면 잠깐만요. 예. 요거를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례라고요. 거기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과거에 그 앞에 있는 가유형의 프레시대 버퍼스 판례는 이거는 평등히 한 게 아니다. 차별한 거다. 다시 판결해. 왜냐 흑인 학교와 백인 학교에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이다. 이렇게 해서 종전의 것과 단절시키죠. 예.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예. 비판적 유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두 개의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좀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사회적 쟁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에는 의회도 결정 못하고 대통령도 결정 못하면 끝내는 어디까지 가죠? 대법원에서 결정해요. 예.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 사회에서는.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비판적 발생, 그 비판적 유형하고 발생적 유형을 제가 한번 이미를 이렇게 역사적 사례를 끼워갖고 만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8번. 자, 교과서죠, 교과서. 네, 교과서 문제 안 내려고 했는데, 요거는 하도 많이 떠들어야 되니까 한번 내봤어요. 기본적인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교과서 사료에 관련된 자료다. 자, 기억을 기준으로 니은과 디귿을 말해보라. 근데 이건 녹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일단은, 뭘 물어보냐면, 일단, 그 교과서 발행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 발행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기준이 뭐냐? 그 기억이죠.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과서 구성 요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공급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검정제에서는 그 민간 출판사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구성 요건 누가 정하죠? 국가가 정하죠. 네, 우리나라가 대표로 지금 하는 거고 인정제가 있어요. 인정제가 뭐냐면 교과서 발행, 공급, 내용 구성 다 민간에 마지막으로 승인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고 승인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그 인정제인데 인정제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1번이죠, 1번. 예, 1번. 자, 그리고 자유 발행제가 있는데 자유 발행제가 뭐냐면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에요. 여기는 자유롭게 그냥 뭐 발행해. 심사도 안 받아. 근데 이제 자유 발행제라서 국가 통제를 완전히 받지만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국가에서 이거 보기에 영 아니다 하면 행정소송 걸어. 가처분 신고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가 단 통제를 해요. 예. 국정은 뭐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국정이죠. 뭐죠? 모든 걸 다 국가가 결정을 해버린 거야. 국정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정교과서가 그 가에 들어갈 이제 기구는 이제 뭐냐면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죠. 예, 이거 두세요. 이것도 2차 교육과정 말기 때 만든 건데 3차 교육과정의 어떤 기반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사가 뭐죠? 필수화되고 국정화되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국정교과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거 외워두셔야죠. 녹색책에 있는 내용 3가지. 자,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의식을 막고 국정교과서의 역사의식이 공식 역사관이 됨으로써 학생의 특정 역사교육관만 강요할 수 있고 국사교과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뭐가 없다고 해요. 박근혜가 혼이 없다고 하잖아. 예. 그래서 혼을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고사를 되게 강조한다고 요즘에 하도 떠들대더라고. 한상복이 집어넣고. 그래서 11월 28일 날 어떤 교과서인지 궁금해 저도. 한번 올려고. 근데 만약 그 교과서가 혼강조하고 그러면 망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하여튼 그래서 요 교과서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근데 요번에 하여튼 박근혜가 지금 침체하고 있으니까 막 침몰하고 있잖아요. 네, 나올 수 있어.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 문제 낼 때 제가 교육과정 부분을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만 냈거든요. 근데 15년 개정 교육까지만. 근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차 교육과정을 좀 냈어요. 왜냐면 3차 교육과정 부분이 예전 기출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국사교육, 역사교육 편제죠. 이거 기본적인 거지만, 역사교육 편제는 어떻게 돼 있죠? 국사과의 국사교육과 사회과 안에 세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3차, 4차, 5차까지 가죠. 그래서 이걸 이동하면서 사회과에 다 시민지가 된 건 언제 때죠? 6차 교육과정이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전반기 때 교과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독보용 국사교재가 있죠. 시험과 극복이 난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냐? 그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유신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 유신의 어떤 정당성을 알려주기 위한 걸로 그 시험과 극복이 나는 책을 만드는데 이게 독보용 교과서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안 나니까 애들 안 읽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편입을 시켰죠. 한 권의 책에 국사교과서. 국사교과서 뭐야? 두꺼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안 되겠다. 교과서 부분 딱 2개로 나눴죠. 이게 제 뭐냐면 4차하고 5차 때 국사교과서 보면 2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때 세대예요. 제가 5차 때 배운 걸로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국사교과서에 있는데 그 국사교과서가 좀 지금처럼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분지 형태로 해갖고 이제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2권으로 해갖고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인데 파란 책이 나왔어요. 그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유시는 이제 뭐냐면 역사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수업에 다뤄야 할 최소한 기본 지식이나 학습해야 할 역사 지식의 전부를 담고 있는 절대적 도구라는 인식에 탈피해야 된다. 이걸 무슨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죠? 도구적 교과서가 아니라고 하죠? 도구적 교과서가 관련돼서는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역사의 판단력과 관련돼갖고. 예. 자, 교과서는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설명하고 학생들에 주입해야 할 절대 수업 도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학습 안내서 기능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 방안 쓰시오. 그래서 구체적 방안을 2개 나눴죠. 교과서 내용 개편 방안하고 교사의 활동 측면 이렇게 했는데 자, 교과서 내용 개편 방향은 역사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 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파, 지도, 사료, 탐구 문제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1차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7차 때 특히 강조돼요. 7차 때. 자, 그 다음에 교사 활동은 이제 수업 목적에 따라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해야 된다. 있는데 요거 이제 파란 책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 더 있어요. 그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교과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냐면
17페이지 있는데 17페이지에서 봐둘 것은 뭐냐면 그 교과서 편찬과 발행이 있죠. 국정,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외워두시고요. 그 기준도 같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교과서 편찬 가격 변천 있죠. 이게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꼭 외워두세요. 이거. 그래서 이제 1차 교수용목기 1차부터 2차는 엄밀히 말하면 교과서의 어떤 반응체계가 뭐냐면 확립되기 이전이야. 이건 좀 제껴두고 3차 때부터 외워두시는 거예요. 특히 3차 국정화 과정 이런 것들 1조가 2조의 차이점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점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한 것들이 파란책이 있는데 그 교과서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데 있거든요. 그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가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국성교사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 민족주의에서 국성교사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국성교사 보는 것은 예전 주관식 때 한번 나왔어요. 예전 주관식 때.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볼 때. 예.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볼게요. 보너스 문제. 자, 보너스 문제 이제 그 4번을 이제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사람이 그 독립을 하려고 했던 중국의 왕조를 써보고 내왕조 후에 난징 정책을 통해서 정복한 왕조를 말해보시오. 이 왕조 정복의 문화사적 의의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레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운 왕조인데 그 레오이가 세운 왕조가 무슨 왕조죠? 그건 나오죠. 내왕조죠. 내왕조는 누구부터 독립했어요? 명왕조. 그래서 예전에 명이 그 영락제 때 잠깐 그 뭐냐면 베트남을 지배한 적이 있거든요. 북부 베트남을 정복해서 그때 한 20년 동안 지배했다가 레왕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펼쳐갖고 레왕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레왕조와 관련돼서 이제 10년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레왕조 때 어딜 정복했죠? 그 밑에 있는 참파를 점령했죠. 남베트남. 예. 그래서 레왕조는 뭐야? 동북아시아 문화권이고 참파는 동남아시아 문화죠. 그래서 정복은 뭐죠? 두 개의 문화권이 하나 합쳐졌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걸 쩌당조로 기록하죠. 쩌당조는 아니에요. 쩌당조는 그 참파하고 대립하고 계속 갈등 관계였고 정복한 건 언제 때죠? 레왕조 때요. 근데 그 지문 자체가 맞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레왕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레왕조가 보면 좀 너무 단순해 없어갖고 앞에 있는 전후왕조 좀 볼게요. 자, 먼저 그 베트남을 1000년 동안 지배받고 있다가 그 1000년 독립하고 나서 또 여러 왕조가 있다가 그래도 이제 괜찮은 왕조가 등장한 게 리왕조죠. 그리고 리왕조 다음에 누가 등장했죠? 쩌당조죠. 쩌당조에서 기억할 것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지만 몽고족을 격퇴한 거야. 그래서 몽고족을 격퇴하고 그때 이제 민족문화 발달, 대월삭이나 쭈노문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교육제도, 그래서 이제 국가원을 설치하고 사서교육을 가르치고 등등 있고, 그 레왕조가 있는데, 레왕조는 아까 집에 이제 그 명을 물리치했지만 계속 명과 조공 채권 관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펼쳐갖고 남진 정책을 해가지고 어디 정복됐다고 했죠? 참파 점령해서 동아시아 요소와 동남아시아 요소가 결합됐다. 그래서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결합되는 그런, 효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문화 정책을 보면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요때 유교 통치 이념이 확립됐어요. 그러니까 유교는 예전부터 들어왔었어. 근데 유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통치 이념이 확립된 건 언제 때다? 레왕조 때요. 레왕조 때. 그리고 성리학이 보급되는데 그냥 노역만 했어.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는 유교는 홍보학적인 유교지 성리학의 보급, 그 성리학적 유교가 아니야. 성리학의 보급만 하려고 노역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때 기독교 포교됐죠. 그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포교 목적으로 만든 베트남어가 있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어는 쭈노 문자가 아니에요. 뭐죠? 요때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쭈노 문자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알파벳에 그 베트남의 성조를 붙여갖고 만든 문자가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 그 기독교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동유럽 지역의 키링 문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왕조가 뭐죠? 운우의 왕조죠? 그래서 운우의 왕조고, 후예될 수도 있고, 요때 이제 베트남이라는 국명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특징이 뭐냐? 19세기 후반에 누구한테 점령했다?
프랑스에 점령하고 프랑스가 이왕조 금방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걔도 유지됐어. 1945년까지. 왜 유지시켜놨을까요? 예? 건의들 이용하려고 한 거죠. 건의들. 예. 근데 실제로 누가 지배한 거야? 프랑스가 지배한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정근대 왕조, 쩐왕조, 레왕조, 웅웨왕조. 제 생각에는 쩐왕조가 레왕조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쩐과 레.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문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또 8차 모의고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